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 엄마이자 육아휴직 중인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의 미팅에서 만난 남자와 첫눈에 반해 4년간 연애를 하다가 아기가 생기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와 결혼하게 되었다며 엄청 좋아했습니다. 임신을 알게 되자마자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2달 만에 준비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남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기에 결혼 시작부터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제가 있는 대구에 구했고 남편은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운전을 해서 바로 대구로 내려오거나 회식이 있는 경우에는 회식이 끝나자마자 기차나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주중에도 퇴근하고 내려와서 아기 얼굴 보고 저와 놀다가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대구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첫 아이 육아휴직이 끝나가면서부터는 저희 부모님도 대구에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봐주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부모님 집에 아이를 내려주면 10시에 어린이집에 보내주시고 오후 4시쯤 돼서 데려와 주셨습니다. 점점 아기도 커가고 계속 주말 부부를 할 수 없기에 저는 서울로, 남편은 대구로 보내달라고 각자 회사에 말했지만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말 부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제가 생각에는 주말 부부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서 역적이 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애 때도 소소하게 말다툼은 있었지만 금세 서로 풀고 잘 지내고 그랬습니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말 부부임에도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런지 쉽게 대화로 풀 수 있는 것도 오랫동안 다투게 되고 남편은 몇 주씩 대구로 내려오지도 않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서로에게 차가웠지만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기로 약속을 하고 지난날의 묵은 감정을 잃고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남편은 예전처럼 자주 내려왔고 중간중간 입덧할 때면 서울에서 맛있는 음식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같이 살겠냐면서 남편도 둘째 출산일쯤 맞춰서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1년 가까이 저희 가족 모두가 같이 지냈습니다. 주말 부부하다가 같이 지내니까 처음에는 다툼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지낸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장 보고 같이 밥해 먹고 저녁에 아기들 잠들면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런 소소한 것들이 다년간 주말 부부로 지냈던 저희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었습니다. 주말은 평일보다 빨리 지나가듯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도 끝이 났고 저희 부부는 다시 주말 부부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회사에 좀 더 강하게 어필해서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과 달리 남편은 진급하면서 중국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주말마다 보는 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에서 월말 부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남편을 따라갈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 15개월 된 둘째와 50개월 된 첫째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그곳 여건상 힘든 부분이 한두 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 혼자서 남편 보려 들어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모유 수유도 있고 평일에 두 아이를 맡아주시는 부모님께 주말까지 맡기면서 간다는 것도 엄청 부담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첫째 봐주실 때와 달리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일에는 정신없이 아침에 아이들 챙겨서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일하고 퇴근하고 데려오고 밥해서 먹이고 씻기고 좀 놀아주다가 재우고 저도 기절하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아이들과 씨름하다가 끝나고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남편의 빈자리는 점점 크게 느껴졌고 결국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일단 회사 휴직을 내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부모님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뭔가 북적북적하는 것이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평일 아침 10시, 첫째는 운동화를 신기고 둘째는 유모차를 태우고 어린이집으로 등원시켜주려 갔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들을 맡기고 가는 여자들을 보면서 지난날의 제 모습도 생각도 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저렇게 돌아가겠지만 일단 지금은 너무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좋은 차를 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양손에 아이들 손을 잡고 등원시켜주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 시간에 여유도 있고 울 남편도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찰나에 그 남자가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제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를 못 알아보냐고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입학하고 동아리에서 만나 썸을 타다가 용기 내어 고백을 했더니 거절을 했던 그 선배 오빠였습니다. 기억이 나는 순간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오빠는 저보고 이제 아줌마 다 되었다며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 차에 비친 제 모습은 머리도 안 감고 추리닝과 슬리퍼, 정말 그냥 아줌마였습니다. 엄청 부끄러웠지만 아줌마의 당당함으로 잘 지낸다고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여기서 저를 못 보았다고 하길래 그동안 부모님께서 대신 등 하원해 주셔서 그럴 거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까운 데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자길래 좀 이따가 어디 가야 돼서 안 된다고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는 눈곱과 기미, 머리는 미친년 저리 가라였고 오늘따라 옷은 왜 이리 후줄근한 옷을 입고 나갔던지 다음날부터 아이들 등 하원할 때 좀 더 신경을 쓰고 나갔지만 그 오빠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만 우연히 만났나 보다 할 때쯤 다시 그 오빠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등원시키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요리를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몇 개의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이자 셰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와이프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어서 혼자 애 키우면서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오빠가 등원시키고 오후에는 베이비시터 분이 하원 및 퇴근할 때까지 봐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늦어질 때도 많은데 그때마다 아이들 봐줄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베이비시터 분들도 갑자기 퇴근이 늦어지니 더 봐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휴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돌봐줄 테니 연락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냐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고 아무리 사장이어도 이제는 출근해야 된다며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 오빠에게 아이들을 봐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 부모님께는 저희 집에 뭐쯤 가지려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오빠네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큰 집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혼자 애 키우는 남자 집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였습니다. 1시간가량 그 오빠의 아이들 놀아주다가 씻기고 재웠습니다. 청소나 반찬을 좀 해줄까 했더니 이미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오빠가 셰프였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빨래가 밀려 있길래 돌려서 널어주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거친 숨 속에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들 회식이라서 어쩔 수 없이 1차까지만 같이 있다가 오느라 늦었다고 하였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집에 가면 된다고 버스는 끊긴 것 같고 택시 타고 가면 된다고 하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오빠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따귀를 올리고 거절을 하는 게 맞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그 오빠는 술이 과해서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괜찮다며 오빠의 손을 잡고 방으로 같이 들어갔고 그렇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점점 만나는 횟수는 늘어갔고 오빠 아이들도 저를 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주말이면 제 아이들과 오빠네 아이들 다 데리고 나들이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오빠네 집에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이 샌드위치 연휴가 맞춰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히 저와 아이들 선물을 가지고 저희 집에 갔더니 집에는 사람도 없고 한동안 사람이 왔다가 가지 않아서 먼지 쌓여 있었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온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처가에서 지낸다는 말을 듣고 제 부모님 집으로 갔고 저희 부모님은 저랑 아이랑 저희 집으로 돌아간 지 꽤 되었다며 여기서 안 지낸다고 저희 집으로 가면 된다고 남편한테 말을 하셨습니다. 제 폰을 확인하였을 때는 남편의 부재중 전화 몇 통을 보았지만 늦은 밤이어서 신경 안 쓰고 그 오빠네 집에서 잤습니다. 내일 연락할 생각이었습니다. 잠이 들 때쯤 초인종이 울렸고 남편이 집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현관문을 부실 것처럼 발로 찼고 제 남편의 얼굴을 몰랐던 그 오빠는 미친놈이 술 처먹고 행패 부린다며 나갔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달려 들어왔고 속살이 다 비치는 잠옷 차림의 제 모습과 시끄러운 소리에 깬 첫째가 그 오빠를 보며 아빠 무서워하면서 뒤에 숨는 모습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남편은 나갔고 저도 뒤쫓아 나갔습니다. 불렸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등기로 이혼 서류가 도착했고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집 등 재산의 대부분을 주었지만 남편은 그것을 팔아서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잘해주고 가끔 보여달라고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아이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문자를 하였습니다. 이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났고 그 일이 있은 후로 쭉 오빠네 집에서 지냈고 저희 부모님도 모든 사실도 다 알게 되셨습니다. 그 오빠에게 이제 우리도 슬슬 결혼하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오빠는 저랑 이렇게 지내지만 자기는 아직 죽은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고 와이프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힘들었기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제가 집착해오는 것 같고 구속하는 것 같다며 저는 여자친구일 뿐이지 와이프가 아니라고 이제 힘드니까 자기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오빠만 믿고 이혼하고 퇴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어떠한 것도 약속해준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거는 저라고.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세 식구는 쫓겨났고 부모님 집으로 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벌 받는 거라고 알아서 하라고. 전 남편은 중국에 들어가 있고 현재 남편이 준 아이들 계좌가 전 재산인데 차마 이것만은 쓸 수가 없어서 식당 주방 일을 해주며 딸린 방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다른 커플들처럼 몇 년간의 연애를 한 후에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제법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낳은 아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2살짜리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작년 12월에 제 여동생이 낳은 아기입니다. 작년에 20살이었던 여동생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잠깐 만나면서 생긴 아기라고 하였고, 주변에서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였지만 여동생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걱정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심하셨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그럼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인 처제가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클럽에서 만난 애 아빠라는 사람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게다가 그 둘의 상호 합의하에 나눈 사랑의 결과물이기에 법적으로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냐면서 우리는 아직 아이도 없으니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는 다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저런 제안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부모님의 걱정도 동생의 미래도 생각해 볼 때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었고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일반 생활에서도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온갖 무리한 요구를 하여도 다 참고 들어주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서도 고맙다면서 매달 아기 분유값에 보태라면서 100만 원씩 보내주셨고 주기적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며 국까지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물론 동생도 가끔씩 와서 아기랑 시간을 보내다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새로운 삶에 적응할 때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신기하다고 해야 할지 아기 얼굴에서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의 친자식처럼 퇴근하고 오면 안아주고 씻겨주고 분유도 챙겨줍니다. 그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다며 항상 지쳐 있었는데 저렇게 육아를 하는 것을 보니 정말 고맙기도 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저 아기가 친자식이면 얼마나 더 좋아했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아기를 계속 이모님 손에 키울 수도 없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를 키우면서 저희 부부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아기를 좋아하는 남편도 있지만 저도 보다 보니 너무 예쁘고 제가 낳은 아이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런 제 의지를 여러 번 남편에게 표현을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의 마음을 거절하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의 관계를 피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피하는 날이 거듭될수록 제 자존감도 낮아지고 마음의 상처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저렇게 좋아하면서 왜 우리 부부의 아기를 가지는 것에 저렇게 부정적인 것인지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아이에게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남편이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서운하다 못해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없이 애 엄마가 되었는데 실수를 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하다 할 정도로 나무랐습니다. 닮아가는 얼굴과 매일같이 칼퇴근해서 들어와 잠들기 전까지 아기하고만 보내는 모습, 제 동생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서 한참 동안 아기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가끔씩 저를 빼고 둘이서 마트에서 아기용품을 사려 가는 등 석연치 않는 모습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였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뭐에 홀린 듯이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돈 낭비일 거라고 절대 친자일 리가 없다며 마음을 다잡고 검사 결과가 오기 전까지 잊고 지내려고 하였지만 머릿속에서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심지어 생리주기가 엉망이 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온 검사서를 보고서는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수모와 서운했던 일들이 머릿속으로 지나가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처리하자니 충격을 받을 부모님도 걱정이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여동생과 결혼하는 꼴을 보면서 살자니 제가 미칠 것 같고 아니면 지금처럼 모르는 척 아기를 키우면서 바보처럼 살자니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관계까지 가져서 아이까지 낳고 심지어 제 손에 키우게 한 저것들을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사회에서 매장이 되도록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들이 다니는 회사나 학교에 다 알리고 싶지만 제 동생이다 보니 그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수많은 고민 끝에 남편과 동생을 불려 검사 결과서를 보여주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절대 안 걸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자 검사를 자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남편이 저 몰래 대학생이 된 동생에게 몇 번 용돈도 주고 만나서 밥도 사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보면 만남이 정례화가 되었고 그러다가 밥만 먹던 자리가 술자리로 변하기 시작했고 딱 한 번 술김에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실수가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둘이서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나쁜 생각까지도 고려하였지만 도저히 뱃속의 아기에게 그럴 수가 없어서 찾은 방법이 저를 속이고 아기를 남편이 입양하는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둘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동생도 남편에게 남자로서 마음이 없고 남편도 처제에게 여자로서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면서 같이 아기를 잘 키우면서 평생 저에게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도련님의 아이를 낳아서 같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제 질문에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생각할 시간이 너무 필요했기에 그 둘 보고 아기랑 같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자식이라고 해야 할지 조카라고 해야 할지 그 애매한 아기랑 이 겨울에 무작정 나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매정한 것 같아 제가 짐을 챙겨서 일단 집을 나왔습니다. 현재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는 동생이 제 집에서 보고 있고 부모님께는 제가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갔다고 하였습니다. 약 2달 정도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그들의 찾은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저 역시도 이해하고 용서하며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너무나 화가 나고 눈물이 계속 납니다. 정말 용서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제가 이혼하고 저 혼자 살겠다며 나 몰라라 하면 제 동생과 저 아기의 미래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충격을 많이 받으시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0대 남자입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처형과 뜨거운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이 친구 사이를 정리하려고 하였지만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형이 저를 유혹한 거라고 생각하며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더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처형과 뜨거운 친구 사이를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처형하고는 아내와 결혼 전부터 가깝게 지냈습니다. 처형과 아내는 쌍둥이인데다가 저하고도 동갑이어서 자주 만나서 놀 만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술을 많이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이 너무 오른 제가 처형을 알아보지 못하고
술집 도우미에게 대하듯이 과감한 터치와 나쁜 언행을 하였고, 그날 이후로 처형은 저를 안 보는 것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님께도 있었던 사실을 말하면서 저와 아내의 교제 및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다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과 아내가 괜찮다는 끈질긴 설득으로 장인 장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인 것을 인정하지만 아내와 결혼을 못하게 될 뻔한 것을 생각하면 저도 처형에게 예전처럼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만나도 대면대면하게 지낼 정도로 거의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처형이 전세보증금을 사기당하면서 당장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사기당한 전세보증금 중 상당 부분이 은행 전세대출이었기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인 처가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회사를 다닐 수는 있지만 왕복 6시간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처형이 다니는 회사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처형의 사이를 잘 알고 있던 아내는 저에게 전세 사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처형이 같이 살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애와 결혼까지 한 사이였기에 아내의 고민이 훤히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내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서로 만나지 않게 신경 써달라는 것과 반년 이내로는 처형이 다시 나간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너무 고맙다면서 앞으로 저에게 더 잘한다는 약속과 함께 처형에게 바로 전화를 하였고 그 주 주말에 처형은 저희 차를 이용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큰 짐들은 이미 여주 처갓집으로 보냈고 당장 필요한 옷과 화장품 등 필수용품만 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도 싱글 여자라서 그런지 큰 캐리어로 3개나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60만 원을 주면서 반년치 관리비를 미리 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음식 및 생활비는 그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나 관리비를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은행원이었던 처형은 돈 문제만큼은 깔끔해야 한다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처형과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편히 쉬어야 할 집에서 불편하게 있어야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거실이 아닌 방에만 있게 되는 것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개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내의 압박이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잘해주면 안 되냐면서 저한테 아내가 말은 하지만 저는 억울했습니다. 처형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하는 질문마다 단답으로 대답하거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제가 난감한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안부인데도 저런 반응을 보이는데 제가 노력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갈 때였습니다. 아내는 생각보다 처형 전세 문제가 빨리 처리가 안 된다면서 조심스럽게 조금 더 같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비추었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면서 빨리 집을 구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처형도 알았는지 저와 계속 거리를 좁히고 친해보려는지 저에게 새삼스럽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반년 가까이 투명 인간처럼 지내놓고서는 갑자기 180도 변한 모습을 보니 웃기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처형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단답으로 대화를 일관하였고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에 아내가 신입사원 환영회 및 워크숍에 가야 한다면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처형과 둘이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인사과도 아닌 아내가 꼭 가야 되는 거냐고 몇 번이고 물었지만 직장인이 회사에서 시키면 하는 거지 소속 부서가 어디든 무슨 상관이냐고 다 큰 어른이 투정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전부 다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비운 첫날 저녁, 처형이 저보다 퇴근이 빠른 편입니다. 평소에 저녁을 집에서 같이 먹기는 하는데 저녁을 차려놓을 건지 시켜 먹을 건지 각자 해결할 건지 물어봐야 하는데
연락하기도 싫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제 속으로 처형이 저녁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퇴근을 안 했는지 집은 조용했습니다. 화장실이 말라 있는 것을 봐서도 처형이 퇴근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던 밑반찬 꺼내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처형 것까지 준비를 하고 먹었지만 다 먹을 때까지 오지 않아 처형 식사만 준비해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나와보니 처형은 집에 안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마 처형도 불편해서 아내가 없는 동안에 여주 처가집에서 출퇴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퇴근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아내가 없다면서 술 약속을 잡아보려고 하였지만 평일이기도 하고 다들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놈들이 많아서 결국 쓸쓸히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이 시간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회를 배달시켰고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 여러 병을 사서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편한 복장으로 TV를 보면서 회에 소주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술병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워크숍을 간 아내가 올 수는 없고 처형이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소주를 테이블에 올리고 마셨습니다. 처형은 아무 말 없이 화장실 가서 씻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형이 시킨 족발이 배달 왔고 그 족발을 들고 제 옆에 와서 앉는 것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술 생각이 났는데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마시자면서 앉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먹기 쓸쓸했기에 좋다며 같이 한잔 하였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다시 좀 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지난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처형도 자기가 좀 과하게 오버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도 그 사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기에 아니라면서 다 제 잘못이라고 미안할 거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즘도 아내 옆에서는 술 안 마시냐면서 물어보길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안 마신다고 하였더니 그래서 자기가 들어올 때 화들짝 놀라면서 술을 숨긴 거냐면서 오늘 술 마신 것은 아내한테 비밀로 할 테니 편하게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아내가 좋은 남자와 잘 결혼한 것 같다며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처형은 결혼까지 약속하였다가 파혼한 경험이 있기에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먹다 보니 점점 애교를 떠는 처형이 너무 예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옷 사이로 보이는 처형의 몸과 향수 냄새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처형이라고, 또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제 그만 먹고 다음에 또 마시자면서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일어나면서 거실과 제 가슴에 토를 하였습니다. 처형을 소파에 눕혀놓고 거실을 치우고 씻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실에 나와서 보니 처형은 다시 거실에 토를 하고서는 뒹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실을 치우고 처형을 보니 도저히 그냥 침대에 눕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진 처형의 옷은 세탁기에 넣었고 거의 끌어앉아서 처형을 씻겨주었습니다. 최대한 안 보려고 하였지만 결혼 후 다소 통통해진 아내와 달리 아직 처녀인 처형은 여전히 훌륭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빨리 뛰던지 빨리 씻긴 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처형의 침대에 눕히고 나오는데 제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 보지 않았냐면서 이리 오라고 하면서 저에게 키스를 하였고 저도 참지 못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가 없을 때면 처형과 뜨거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멈추지 못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아내에게 처형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가고 싶을 때까지 지내도 된다고 하였고 아내는 고맙다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셋이서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게 맞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지를 못하겠습니다. 처형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두지 못할 거라면 다 오픈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중반이고 아내는 30대 초반의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얼마 전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이혼 준비 중입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제 친구입니다. 같이 초중고를 같이 나온 고향 친구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아내는 일찍 아기를 낳고 싶다며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임신은 잘 되지 않았고 아직 저희 둘 다 젊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부부관계도 자주 가졌고 나쁘지 않았기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연히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투자를 부탁하였고 제 생각에 나름 사업 아이템도 괜찮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한 친구였기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하는 회사이다 보니 사람 한 명 한 명 쓰는 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 어쩌다 한 번씩 아내가 나가서 일을 도와주다가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다 보니 나름 회사도 자리도 잡고 매출도 늘고 아내의 월급도 나오고 투자에 대한 배당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믿고 투자해줘서 고맙고 회사가 힘들 때 무급으로 도와준 아내에게 고맙다면서 명절이나 생일 등 기념일마다 선물이며 식사권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낸다고 생각이 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아내와 제 친구가 손을 잡고 다니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보내준다면서 아내 관리를 잘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연락처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아내와 친구의 부정한 관계를 찾을 방법을 없었고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그 둘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는 그 둘이 상당히 주변을 의식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정한 관계가 의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증거를 찾아오겠다고 의뢰를 한 지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2주나 지났는데도 증거가 안 나온다면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만 멈춰달라고 전화를 하였지만 심부름 센터에서는 자기 말을 믿어달라며 2주만 더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만약 부정한 증거를 잡지 못하면 추가 2주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여러 번 제안을 하였고 저도 확실한 게 좋겠다 싶어서 2주만 더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둘의 증거를 잡았다면서 연락이 왔고 절대 티 내지 말고 그들의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음성 메모 등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자고 있는 아내의 폰을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니 수많은 대화 내용과 사진, 음성 메모까지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모든 것을 복사를 하고 자고 있는 아내 옆에 폰을 두었습니다.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 정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둘에게 받은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잠이 안 와서 혼자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는 소리를 듣고 나온 아내는 무슨 일이 있냐면서 제 옆에 앉아서 말을 거는데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가식적인 얼굴이 너무 싫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면서 들어가 자라고 한 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센터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심부름 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수많은 증거사진 중에는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확인하는 사진, 회사에서 그 짓거리하는 사진까지 그 둘의 사이를 증명할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모든 자료를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져갔습니다. 친구는 괜찮냐는 의로와 함께 어떻게 하고 싶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최대한 내가 다 유리하고 좋게 끝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참기 힘들겠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줄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한 문제는 당장 해도 무조건 이기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지만 회사 지분 투자 관련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아내와 한 이불, 한 지붕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서 당분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방을 구했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 갔다고 정말 믿었는지 그 둘은 제 집으로 같이 출퇴근까지 하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홈 CCTV에 그 둘의 그 짓거리는 물론 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 영상까지 전부 다 찍히면서 동영상 증거물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 친구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까지 확인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는 변호사 친구의 연락을 받자마자 저는 연차를 내고 시골에 있는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장인장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시고서는 의아해하셨지만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하니 고맙다면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다 드신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내의 증거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그 두 분은 자기 딸이 그럴 리가 없다며 믿지 않으려 하셨고 관련 사진, 메시지 등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에게 전해주라면서 이혼 서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나와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아내와 친구의 수도 없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어떠한 대화도 너네들과 하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차단을 하였습니다. 친구네 집으로 상간남 소송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친구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가정을 파탄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집도 아직 애가 없기에 만약 이 일로 이혼을 하려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 아내에게 연락이 왔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맞는다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달라는 친구 아내에게 저의 이혼이 다 끝나고 나면 모든 증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드릴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다며 이런 제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친구 아내도 자기도 마찬가지라면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친구의 도움으로 투자한 회사는 각종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그 친구는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게다가 횡령 문제에 아내도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나와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저와 이혼만은 안 된다면서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빌었고 그 과정 중에 저 몰래 피임약을 먹으면서 피임까지 했던 사실을 실토하면서 바로 애도 가지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면서 매달리고 있고 장인장모님들도 한 번은 용서해줘도 되지 않냐며 자기 딸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자기 딸같이 바람을 피웠어도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냐는 말에는 선뜻 대답도 못하시면서 자꾸 저에게만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친구 아내가 제 변호사 친구를 통해서 먼저 이혼을 하였고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과정 중에 그 회사 지인도 다 가져오게 되었고 현재 회사는 친구 아내와 협의하에 임시대표로 제 지인이 앉아서 운영 중에 있고 조만간 팔거나 제대로 된 전문경영인을 두고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내와 타협 없이 이혼할 생각이고 더 이상 대화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생각입니다. 결혼하면서 가져온 재산이나 혼수도 없었고 결혼소득이라고는 약 1년 넘게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지만 그것도 확인해보니 어디에 썼는지 다 쓰고 빈털터리더군요. 그래서 더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전부 다 가지고 올 생각이고 의자료도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간남 소송을 통해서 친구 놈에게는 2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친구 아내도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무서워졌고 누군가를 믿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법적인 문제는 거의 다 이기고 끝나겠지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제가 불쌍하다고 느껴지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 싱글 여자입니다. 저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모태솔로입니다. 게다가 여중, 여고, 여대 산업디자인과를 나왔고 직업도 여자 속옷 디자이너입니다. 학교도 직장도 여자들만 있는 곳이다 보니 주변 지인들도 대부분 모태솔로이거나 외로운 싱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남자친구는 방법 없냐면 넋두리들 뿐입니다. 뭐 다들 꼭 남자를 만나서 사귀어야겠다기보다는 친구라도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대화 중에 자동차 동호회를 나가면 남자를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잘 되어 있는데도 평소에 이쁘다고 생각했던 뉴비트 중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하지만 뉴비트 동호회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 동호회처럼 여자가 적은 홍일점이 아니라 남자가 적은 청일점입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에 지하철이 있고 갈아타지도 않고 20분 정도 가면 내립니다. 내린 후 걸어서 5분이면 회사에 도착합니다. 이런데도 필요도 없는 차까지 사서 동호회에 들어갔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말에 대형마트 갈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분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차가 있으면 나름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 자기 합리화를 한 후에 계속 보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엄청나게 웃으면서 확실하게 상남자가 많을 것 같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사서 그 동호회로 가라고 하더군요. 참 웃기면서도 씁쓸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자복이 없는 인생인가 보다 하고 지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밥 먹고 집에 누워 있는데 너무 심심했습니다. 애꿎은 핸드폰만 껐다 켰다 하다가 랜덤 채팅 어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마디 안 하고 나가긴 하지만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초등학생과 열띤 언쟁도 해보고 아줌마들의 남편 뒷담화도 실컷 들어주고 고등학생의 입시 제도 불만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남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오빠였어요. 혼자 살면서 퇴근하고 가는 지하철 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약 30분 정도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서 대화를 하였는데 너무나 잘 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개인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랜덤 채팅 어플의 이용 특성상 방에서 나가면 다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후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서로 사는 지역이 멀지 않았습니다. 만나기로 한 토요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나름 예쁘게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서로의 얼굴은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보았지만 그래도 엄청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법 준수한 얼굴에 호감형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첫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공원도 걷고 맛있는 밥도 먹고 카페 가서 얘기도 하고 헤어졌습니다. 네다섯 번의 만남 이후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자기 전에도 전화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도 연락하고 처음 해보는 연애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끔 주말마다 부모님 집에 간다며 연락이 안 되긴 했지만 부모님께서 시골분이어서 이해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저희 정도 나이가 되면 여자친구 생겼다고 하면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 난다고 하면서 부모님 집에 가면 연락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노처녀가 되어가는 입장에서 남자친구의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언제 소개시켜 줄 거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귄 지 몇 달쯤 지나면서는 데이트 비용도 아끼기도 하고 날도 덥고 해서 집에서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통 제 집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오빠네 집에도 놀러 가보고 싶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집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제 집에서 데이트하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였지만 서로 나이도 있고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이기에 안 좋아도 괜찮으니까 오빠네 집도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막상 가보니 그냥 깔끔한 잘 정리된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당황해하자 오빠는 며칠을 미친 듯이 치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여자만 들어와서 살면 될 정도로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제 집에보다 넓고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오빠네 집에서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오빠네 집에서도 회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오빠네 집으로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하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빠보다 평균적으로 퇴근을 빨리 하는 편이어서 장도 보고 저녁밥을 해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밀린 빨래나 청소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일에 각자 연차를 내고 드라이브 겸 교회로 데이트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갑자기 내일 데이트를 못할 것 같다면서 부모님 집에 급하게 내려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 생긴 거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이 급하게 호출해서 아직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내려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운전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 같았으면 출근을 했겠지만 연차를 내었고 딱히 할 일도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뉴비틀 세차도 해줄 겸 드라이브를 가다가 오빠네 집에 가서 청소랑 빨래나 해주고 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딱 기계 세차를 돌리고 오빠네 집으로 갔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주차장에 오빠 차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다녀왔나? 근데 왜 연락이 없지? 생각이 들었지만 새벽 늦게 돌아와서 자나보다 했습니다. 밥 차려줄 겸 장을 봐서 오빠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더니 못 보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오빠는 그 아이들과 같이 뛰고 있고 모르는 어떤 여자가 당황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서 있는데 그 여자분이 누군데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도망갔고 저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대답하였습니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남자친구 집이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유부남 집인 것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상황이 파악되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만난 게 제가 처음이 아니라며 유부남인 거 알았으면 앞으로 그만 만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뭐라고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로는 오빠는 연락도 안 받고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처음 해본 연애의 애인이 유부남이었다니, 드라마 속 불륜녀가 저였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칠간 정신나간 미친년처럼 멍하게만 있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성규와 배는 왜 이렇게 아픈지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 가보니 성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살면서 처음 연애, 처음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성병의 원인이 그 새끼입니다. 너무나 분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 답답함과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에 정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연을 쓰다 보니 다소 정신없이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아이의 친부가 남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답하게 고민만 하지 말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정말로 남편이 제 아이의 친부가 아닐까봐 너무 무서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시점을 따져볼 때 남편하고도 뜨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도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제 아이가 남편보다는 그 다른 남자와 너무 닮아서 제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아닌 그 다른 남자가 아이의 생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정 식구들도 그 다른 남자를 잘 알고 있는데 모두 다 남편보다 그 다른 남자를 닮았다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아이의 생부로 의심이 되는 그 다른 남자는 사촌 언니의 전 남편이자 구형부입니다. 형부하고는 사촌 언니와 연애할 때부터 봤었기 때문에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되었고 제법 친했습니다. 사촌 언니랑 결혼 중일 때는 물론이고 연애할 때도 형부랑 둘이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같이 몇 시간 동안 카페에서 수다도 떨 만큼 서로 잘 통하고 특히 개그 코드가 잘 맞았습니다. 그러다 사촌 언니와 이혼을 하였고 형부와 친했지만 이혼하였기에 더 이상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연락처도 지우고 남남처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심야 영화를 혼자 보려 간 영화관에서 형부를 만났습니다. 사촌 언니는 이혼의 상처가 없는 건지 이혼한 이후에도 웃고 잘 지냈는데 오랜만에 본 형부는 많이 수척해지고 많았던 얼굴에 웃음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화 보기 전까지 안부를 주고받다가 같이 영화도 보고 나와서 맥주도 마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알게 된 연락처로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촌 언니 및 가족들 몰래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 조심스럽게 이성으로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사촌 언니와 이혼한 형부이지만 결혼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엄마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을 하였고 응원과 도움을 바랬지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한 이후부터 갑자기 제 귀가 시간 및 일정에 대한 간섭이 많아졌고 핸드폰이라도 만지고 있으면 형부와 연락하지 말라면서 잔소리도 하셨습니다. 사촌 언니와 형부가 무슨 문제로 이혼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 너무 서운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형부 집으로 갔지만 오히려 형부는 절대 이러면 안 된다면서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방황을 하고 가족들과 불화가 계속되자
형부가 먼저 저와 헤어지자고 연락이 왔고 그날 이후로는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형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너무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결혼 선물을 주고 싶어서 연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만 남기고 매정하고 모든 연락을 끊고 가버리더니 갑자기 연락 와서 결혼 축하한다면서 선물을 준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축하드릴 것도 없고 만날 것도 없다면서 화를 내었더니 미안하다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한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 이후로 마음이 뒤숭숭해졌고 잊으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며칠을 고민하다가 형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났습니다. 형부와 카페에서 만나서 선물도 받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끝까지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라고만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술이나 한 잔 사주던지 아니면 저 혼자서라도 술 마시려 갈 거니까 이만 각자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같이 술집에서 저는 혼자 과음을 하였고 정신을 차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형부네 집 침대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았을 때 형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형부는 해장하라며 꿀물과 북엇국까지 직접 만들어서 식사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형부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둘만의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뒤에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몇 주 뒤에 임신한 것을 알았고 결혼식 며칠 전에 형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것을 까맣게 잊은 채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 모두 좋아하시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임신 및 출산을 하였습니다. 혈액형도 맞고 아이도 건강하고 게다가 양쪽 집에서 모두 원했던 아들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형부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진한 눈썹이나 큰 눈, 전체적인 얼굴의 형상 등 형부의 아들이라도 해도 믿을 만큼 너무 닮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결혼식 며칠 전에 형부와 보냈던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형부와 만났던 것은 아무도 모르고 저 혼자만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괜히 양심에 찔려서 신경이 쓰이는 것이라며 마음을 다 잡았지만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는데 아이를 처음 본 사촌 언니가 유심히 보더니 형부를 닮았다면서 이야기를 하였고 그제서야 친정 친구들이 모두 하나같이 닮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인데 남편 없을 때 솔직하게 말해보라면서 진짜 형부랑 아무 문제 없는 거냐고 재차 추궁하는 바람에 결혼식 전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엄청 화를 내셨고 사촌 언니는 형부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형부한테 전화하기 시작했고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날 형부에게서 연락이 왔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냐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형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다 책임을 질 테니 지금이라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기한테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편보다 더 잘해줄 수 있다면서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밝혀지게 되면 그때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못 도와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부의 말도 다 이해가 되고 아이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부가 누군지 확실히 하고 예상대로 형부가 생부라면 이혼을 하고 형부와 같이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를 안고 평생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도 남편을 사랑하지만 형부처럼 마음이 아프고 미련 남을 정도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저한테 형부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기에 저 역시도 형부한테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집 식구들의 원성과 생길 문제들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형부와 결혼식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한 날에도 형부와 엮이는 날에는 거의 가족의 연을 끊고 살자는 식의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낳은 아이여도 손주로 생각도 안 하고 안 보고 살 거라면서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저는 마음의 결정이 끝난 것 같은데 가족들의 이해와 용서를 바라는 것은 정말 무리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닌 절친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때까지는 절친네 집이 바로 저희 옆집이었고, 군대도 동반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공유하는 절친입니다. 그런 절친에게도 말 못한 유일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짝사랑입니다. 제 짝사랑은 그 절친의 2살 많은 누나입니다. 어렸을 때는 같이 놀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인사와 간단한 대화만 하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친누나, 동생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누나가 남자친구라도 생길 때면 그 누구보다 가슴이 아팠고 헤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고백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있거나 사건 사고들이 생기면서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저도 절친도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같이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친구 누나가 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술을 한잔해서 그런지 더 이뻐 보였습니다. 친구랑 영화를 보고 있었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없냐? 결혼 안 할 거냐? 너네 둘은 언제까지 그렇게 붙여 다닐 거냐? 등등 미쳤던 것인지 무슨 생각이었던 것인지 저도 모르게 오랫동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고백 한 번도 못 해봤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절친과 친구 누나는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였고 솔직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둘은 장난치지 말라며 진짜라면 뽀뽀해 보라고 장난을 걸어오길래 바로 그냥 가서 진하게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심각해졌고 싸해졌습니다. 절친이 우리 셋은 그냥 친남매라면서 가족끼리 사랑하고 아끼는 감정인 거지 이성을 사랑하는 걸로 헷갈리면 안 된다며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누나는 당황을 하셨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와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진심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친구는 큰 소리로 화를 내었고 저도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친구는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고 친구 누나는 주방에서 무언가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보고 싶었지만 부끄러웠고 조용히 그냥 자는 척하였습니다. 한 30분쯤 지난 뒤에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일어났으면 나와서 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친구 누나는 어제 제가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런 것 같다며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길래 진심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같이 욕조에서 홀딱 벗고 물놀이도 했던 친남매 사이인데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귄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못 들은 걸로 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집에 가버렸고 그날 이후로 모두와 어색해졌습니다. 몇 번이고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였지만 피곤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 대화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20년을 넘게 보내온 우정인데 그 사이에 싸우고 멀어지고 화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요번만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난다면 친구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저도 친구도 좋을 것 같아서 친구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기고 일단 제 짐을 간단히 챙겨서 회사 근처 고시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에게 연락이 올 줄 알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아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많은 생각을 하였고 되든 안 되든 제대로 고백이라도 해보자고 결론을 내리고 친구 누나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들고 친구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놀려왔다며 친구 부모님께서 반겨주셨고 집에는 친구 누나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직감한 듯 친구 누나는 서둘러서 밖에 나가자고 하였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친구 누나는 엄청 당황을 하였지만 그래도 지난번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친구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좋아하는 거 알았다며 언제나 고백하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친구 누나한테 왜 저를 안 받아주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누나는 더 당황해하였고 친구 부모님은 저를 응원한다며 잘 설득해서 만나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용기가 났고 둘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온 후에 여기서 자고 가도 되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친구 누나는 너네 집 가서 자라고 하였지만 친구 부모님은 당연히 된다며 친구 방에서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구 누나를 잡고 나와서 카페로 갔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지 한참 되었다고 순간의 감정도 장난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 누나한테 저희 부모님 전화가 왔고 한참 동안 통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친구 누나는 제 마음을 알겠고 생각해 볼 테니 오늘 일단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그럴 수 없다며 안주와 술을 사들고 다시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친구 아버지와 진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 아버지도 얼큰하게 취하셨는지 얼른 내 딸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시다가 거실에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들 멀쩡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계셔서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고 그 집을 나오는데 친구 누나가 작은 손편지를 주었습니다. 손편지 안에는 만나보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올라가서 누나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날 첫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처남이 된 친구는 아직도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어색하다며 매형이라고는 죽어도 못 부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용기가 나서 그랬나 싶습니다. 아마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결혼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